그 형제인가 원수인가 뭐 이런 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표현한 것이고요. 주요한 내용은 민족 분단의 내적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냉전의 어떤 결과물이고 주변국에 의해서 절소시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 분단을 우리가 스스로 나눠져 있었고 이런 차례로 글이 실려져 있다는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태극기 부대 이들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정광훈 목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 학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거니와 교단에서 자기 교단 속한 교단에서 목사로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제 나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의 그 거부적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이게 김기현이가 이 시대의 뭐 이사야라는 식으로까지 찬동을. 김기현이가 여기 대학교의 장로잖아요. 근데 실제로 울산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34년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한 알증이 많습니다. 너무 말하기 입에 올리기도 못한데 딴스 목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미 뭐 2005년에 저는 내 부흥회 같은 집회에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랑 삼아. 정광훈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김성규 장로예요. 김성규는 누구냐면 국정원장이고요, 법무부 장관 했었고요. 아주 저 사람도 장로인데 사실상 저분이 지금 그 극우의 그 이른바 댓글 부대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반이슬람 그리고 동성애, 반동성애. 그러면서 이제 그 방공이 안 먹히니까 그걸로 결집을 시킵니다. 혐오 발언을 하면서. 근데 저분이 이제 그 은퇴한 안기부 직원들, 국정원 직원들을 다 연금 받거든요. 자기들 다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다 조직을 전부 조직을. 그러면서 카톡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그야말로 막 끊임없는 정보 공세. 지금도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가짜 뉴스들을 한 5분, 7분짜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어떻다 뭐가 완전히 그냥 죄인으로 만드는. 자, 서북청년회의 실체는 잘 알다시피 돈 한 푼 없이 월남했던, 그리고 부적개심에 차있던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하면서 이승만의 친위부대 역할을 하죠. 방공을 넘어서서 멸공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서북 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했시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마치 뭐 지도자이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원고에도 써놨지만 이 사람은 방공하다가 쫓겨내려온 사람이에요. 한경직 목사 목사로서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사실 사기라니까요. 방공주의자이면서 그때 당시로서는 요즘처럼 그런 게 안 알려진 정보들이 그냥 하니까 신비화된 것은 있어요. 본인이 뭐 검소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에 대해서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전태일 열사가 그 분신을 해가지고 죽은 상황에서 오재식 선생이 그 바로 명락 명급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태일 열사가 죽었는데 전태일 열사가 기독 청년이다. 그리고 저 월계동인가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기독교 청년이다. 그러니 바로 옆에 있는데 영락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장례식이라도 좀 치러주세요. 사정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자살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있나, 명분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당시에 영락교회 집사, 장로, 권사들 대부분은 그 평화시장에 다 가게 주인들이고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여공들을 고용한 사람들, 고용주들이 대부분 영락교회 장로 집사였고,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을 든 게 아니고 돈 편을 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명확해지죠. 오늘날 대부분 성직자들이 저 사람이 돈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봐야 된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회는 성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양심만 얘기하지 실제로 사회 부조항이나 불의한 사회 불의에 대한 어떠한 분노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진 자의 편을 들고 로마 말하자면 황제 편을 드는 종교죠.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거기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 안두희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안두희는 잘 알다시피 김구 선생을 암살한 사람인데 서북 청년단 중부 지부 총무부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아주 확신에 차서 김구 선생을 암살했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안두희가 그 뒤에 막 재판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6.25가 나니까 바로 풀려났어요. 현역 중이었는데 이제 다 옷 벗고 나서 이제 군인이 아닌 상태에서 군납업자로 변신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일반인이 정의봉. 정의봉으로 그렇게 하죠. 숨어 살았습니다, 평생. 자, 민족 분단에 앞서서 사실은 교회가 먼저 분단됩니다. 45년 8월 29일 소련군이 북쪽에 진주하고요. 그때 북쪽에 45년 9월 기독 사회민주당이 신의주의 한경직 목사를 중심, 윤하영 목사 이분들이 당을 창당을 해요. 그리고 신의주 학생 시위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당이라는 평양 쪽에 조만식 장로를 비롯해서 조선민주당이 어마어마하게 민족주의자들이죠.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아무튼 이 사회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46년 2월 평양 장대현 교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그 3.1 운동을 앞두고 집회를 한 건데요. 이때 태극기 집회가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민주당 역시 조만식 축출되고 신탁통지 문제로 한 북쪽에서 46년에 엄청난 회오리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데, 46년 10월 감리교의 서부연회 재건이라는 말이 뭐냐면 북쪽의 감리교를 따로 총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서부연회는 평안도, 황해도 일대를 서부연회로 이렇게. 이 조선기독교연맹이 뭐냐면 북쪽의 토지개혁을 하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토지개혁을 대중운동을 일으킵니다. 강양욱 목사를 비롯해서 강식일대, 즉 김일성의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인데 그 집안이 평양에 큰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무상군대라고 하는 토지개혁에 앞장서서 대중운동을 일으키는 집단입니다. 이때 이제 벌써 기독교 안에 내에 정치적 집단이 쫙 북쪽에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유당과 조선기독교 연맹이 대립을 하고요. 여기서 기독교 자유당은 다 이제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7년 3월 개국갈등, 기독교 사회주의 이렇게 토지개혁이 북쪽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이때 기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중소부르주아들 해가지고 전부 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이제 토지를 다 뺏기니까 다 남쪽으로 적대적 저항을 하다가 대규모 월남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편 남쪽에서는 반민족적인 친일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척결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너네들, 그리고 지금 교권을 쥐고 있는 너네들은
이제 전부 다 직을 내려놓고 회개해라, 자숙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해방되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다 감옥 갔었고 해방되면서 다 투옥됐던 사람 추록했는데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거를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싹 친미 세력으로 바뀌면서 45년 9월이면 해방되고 바로 한 달 뒤에요. 남부대회를 소집합니다. 이 남부대회가 뭐냐면 남쪽만 기독교 총회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각 교회들이 지역별로 모여서 노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정기노회가 4월 달에 열리는데 이때 이제 조직을 해요. 노회장을 뽑고 뭐 이렇게 다 한 1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형성하는데 이때 이미 각 교파별로 교단이 난립해버립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이 장악된 남측교회. 그래서 46년 9월 장로교 남부총회가 승동교회에서 열렸고 민족교회 제거는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교회에 반공과 분단 세력들이 결집하게 됩니다. 승동교회라 그래서 요 인사동 거리예요. 여기가 한국교회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일부러 남측교회라고 썼어요. 남측교회 밀착입니다. 친일 세력, 극열 반공, 휴전 반대, 북진 통일을 외치던 사람들이 총집결을 해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남측 교회와 남측 사회 전반에 장로 대통령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반공의 기수, 해외 원조 이렇게 살아남습니다. 교회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대로 될 수가 없었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먼저 일어난 게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 살다가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졌다기보다 양심적인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앙 양심을 온전하게 지키자 해서 어찌 보면 가장 정확한 보수주의자들이에요. 51년 9월에 아예 이 부산에서 총회를 만들어버려요. 너네들하고 이제 얘기가 안 된다. 너희는 친일 방금 맞아요. 친일을 한 놈들이고 너네들은 우상숭배했던 죄인들이다. 고신교회가 먼저 출발을 해서 따로 이제 먼저 출발하고요. 53년도에 9월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의 평양신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저 앞부분에 가면 요 38년 이때 총회 결의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평양신학교를 폐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목사 양성을 해야 되니까 조선신학교를 서울에다 다시 만듭니다. 그 조선신학교가 이제 말하자면 지금 한신대 전신인데요. 그때 이제 김재준 박사를 비롯해서 이분들이 그 조선신학교를 이끌면서 조선의 선교사의 영향에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한국에 한국신학이 필요하다. 우리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 이 땅의 상황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해방되고 난 뒤에 이제 막 신학생들이 신학교가 조선신학 하나뿐이니까 그걸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들이 이 신학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총회 신학교를 만듭니다. 두 개가 생깁니다. 이게 총신대하고 이제 조선신학대학이 있죠. 근데 조선신학대학교의 성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 성경을 오늘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왜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가르치지 않느냐. 성경을 달달 외워야지. 이게 이제 문자주의라 그러는데요. 근본주의 신학이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이제 청년이 신학교에 왔어요. 왔더니 완전히 막 머리를 비집는 소리를 하니까 한참 이렇게 쇼크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시대에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앞뒤 말도 다르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헷갈리라고 한 거잖아요. 의심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파고듭니다. 파고들면서 몇몇 학생들한테 사주를 해요. 김재준 목사를 총회 이른바 그 재판국에 회부를 해요. 박평용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검사 노릇을 하면서 정통주의 신학, 보수적인 신학이죠. 그 신학과 이제 진보적인 신학이 계속 논쟁을 벌다 딱 한 표 차이로 제명이 결정이 돼요. 딱 한 표 차이로 딱 졌는데 바로 목사직에서 제명된 겁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을 왜 자르냐?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지 않느냐? 하는 이제 김재준 지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총회 따로 만들 거야 하면서 만든 게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그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신학대학도 이름도 한국신학대학으로 그 전에 이미 바뀌었고 그렇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족보가 기장에 속해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보니까 만주나 저기 용정 쪽에서 일한 함경도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월남해. 그러니까 진보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분들의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다 기장 쪽으로 다 보게 되고 월남했던 사람들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이제 예장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교세는 한 6대4 그러고 나서 59년에 이르면서 다시 예장이 쪼개집니다. 예장이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해서 48년에 교회유엔 총회 같이 전 세계 교회가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저기에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왔고요. WCC가 알고 보니까 동구권에 있는 교회들도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공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용공단체라고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공단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끝까지 뻗댄 데가 어디냐면 합동측이고요. 그렇게 가입하는 거는 맞다. 비판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비판하자 한 것이 통합측이에요. 이게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이 저렇게 갈라지면서 신학교도 총신대와 장신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을 주도했고 근본주의 사실은 정통주의 신학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근본주의 탈레반 같은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세계 종교 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가 한 21억 3천, 그 다음에 이슬람이 13억, 힌두교가 8억, 무종교 7억, 뭐 이렇게 중국 종교 뭐 이렇게 나눠진대요. 기독교 족보를 한번 봅시다. 그냥 거칠게 봅니다. 유대교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계화 시키면서 초대 교회가 형성되죠. 이 초대 교회가 막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페르시아 교회, 아프리카 교회, 인도 교회 이건 다 소멸이 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되죠. 이집트 kop트 교회, 그다음에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동서 로마가 분열되면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이렇게 나눠지 크게 큰 줄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은 나중에 독일 쪽으로 독일 루트교와 영국 성공회와 프랑스 장로교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개신교가 되죠. 여기 개신교고 이쪽이 다 이제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이고 또 이제 정교회 이렇게 세 개로 큰 교회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프랑스에 있는 그 칼빈 스위스에 있었던 칼빈 교회가 프랑스 장로교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가 되고요. 이것이 한국 장로교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한국 장로교를 보면 아까 말했잖아요. 고신이 있고요. 합동으로 나눠졌고요. 통합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이제 가닥을 보면 이렇게 나눠지. 이게 이제 극우고요. 말하자면 우고 좌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가장 기장이 이제 진보적인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요 통합측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의 한 7% 정도, 30%, Y장은 30%, 20% 정도. 자, 예장은 그 이후에 막 계속 나누어져가지고 지금 140여 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감리교는 이제 기감과 예감으로 나누어져서, 이것도 기감 쪽은 약간 진보적이고, 여기는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기독교 성결교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데, 그나마 기성이 조금 진보적, 좀 합리적으로 앞서 있고요.
침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아무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땅에 민족적이었습니다. 개화라고 해서 계물 화민에서 계물 성무 화민 성속 이렇게 해서 구국을 하기 위한 이 개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민족적인 교회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민중적으로 출발해요. 왜냐하면 당시 한글을 정말 선교사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글이 있는 거예요. 한글.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분여자나 평민 중심으로 한글 보급에 아주 교회가 앞장섭니다. 한글 보급과 문맹 퇴치에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 지도자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매우 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출발을 한국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매우 주체적이었다. 왜냐하면 자립과 자감이었어요. 해외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자기들이 손설기 별로 이미 교회를 다 갖추고 있고 다른 데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은 먼저 가서 세례받고 내려왔어요. 만주에 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우 실천적이었다. 즉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에 교회가 거의 선교의 모든 목적처럼 했죠. 그래서 아이들 모아 교육시키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는 딜레마가 있는 게 서양 문화가 기독교가 되고요. 서양 기독교는 결국 제국주의를 이렇게 전파하는 집단이겠죠. 이 내용은 즉 몰 역사성이었고요. 반민중성이었고 반복음성을 하고 이미 내용을 그렇게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서구 신학자들이 다 그랬고 선교사들이 그랬고 근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반봉건 개혁 사상으로 한국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어서 이것을 그때 당시는 정리할 어떤 그게 없었습니다. 역사적 경험도 부족했고 또 우리가 그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리고 우리 내부의 신학적 역량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고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서 엄청난 우리는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민족적 기독교의 잠재력은 이렇게 민족운동과 3.1운동, 독립운동과 식민의 105일 모산학교, 신간회 등등 이 모든 실천적인 것들은 다 했어요. 이런 잠재력을 포함했지만 기독교 자체의 그 신학적 내용,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 기독교, 서양 기독교 자체가 성경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의 산업기계 문명, 영미 세력이고요. 근데 우리 항일 민족운동은 반서양, 반외, 척외양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일 세력에게 필요했던 서양 문물이 차단돼 버리고 일제의 침략 도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한민족의 자주적 서양 문물 수용의 길이 차단이 되게 있거든요. 그건 원천적으로. 위정척사파, 동학파, 동도서기파, 개화파 등 모두 민족 세력들이 결집되는 데는 좌절이 되거든요.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서양 문화 기독교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죄악을 은폐하거나 미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의 사실은 우리가 줄을 대고 있는 개화파, 동도서기파가 위정척사파나 동학파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접점이. 그래서 친서양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막 이렇게 민족 의식을 갖고 나온 지도자들이 이들이 결국은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민족 운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식으로 뛰어넘어야 사회주의를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기독교가 받쳐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과오는 친일적 기독교와 민족적 기독교 이것이 극복되지 못하고 결국 이쪽으로 침몰되어 버린 거죠. 즉 서양 문화,
기독교 전제, 이거는 몰 신학적이고 몰 성서적 추세, 이게 나중에는 반공으로 움직이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민족 분단의 민족 내적 그 계기가 기독교 내에서 저렇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항일 민족주의 진영이 미국 등 서양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외교 뭐 한다든지 뭐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자주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자본주의 이권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없었고 자주적인 민족국가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제 교회의 한계이기도 했죠. 항일 세력이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제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납니다. 북측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한번 살펴볼게요. 46년 11월에 창립이 됐고 중심 인물은 강양욱 목사였습니다. 이 강양욱 목사님은 김일성의 그 외삼촌의 형님이니까 뭐 그냥 외삼촌 툭틀어서 외가의 외삼촌은 죽었고 당시에 이분이 이제 외삼촌 역할을 합니다.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의 작은 외조, 그래서 강도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바로 강반석의 할아버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의 아운데 사실은 강도둑 장로가 북쪽의 그 기독교 세력의 그 교육학자로서 엄청난 지도자였고요. 강양욱 목사하고 같이 쌍으로 이 북쪽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이끌고 나중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까지 강양욱 목사가 하면서 47년 3월 토지개혁 추진의 중심 역할을 했고 실제로 그 집에 수류탄 투척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그 놀러왔던 사촌 동생 다 죽고 그때 마침 집에 없었던 강양욱 목사는 살아납니다. 그 정도로 그쪽에 백색 테러가 이미 그때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었고요. 북측 기독교의 3분의 1 정도가 가입을 했다. 48년 당시 8,500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양욱 목사가 결국은 72년부터 82년까지 국가 부주석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북쪽에 가면 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도 그건 안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여한 바도 클 뿐만 아니라 이 독립성을 북쪽의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창준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남쪽에 있다가 월북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온 감리교 목사님인데 김구 선생님이 그 민족 대표자 회의할 때 올라갈 때 수행해서 올라갔다가 안 내려와 버려요. 이분은 정말 기독교 사회주의자로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여기 토종이었고 이분은 미국 유학파예요. 근데 이분이 북쪽에 이제 그 신학을 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나중에 최고인민위원회 부의장까지 우리 국회 부의장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72년도에 이제 평양신학원을 정식으로 북한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83년에 성경 및 찬송가를 출간했는데 이 성경 찬송가는 저도 집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선물 받아서 갖고 왔는데 이 성경과 찬송가를 남쪽에서는 그 뭐 원수라고 표현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번역이 아주 잘 된 번역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공동 번역하고 몇 개 계신 번역을 참고를 해가지고 중역을 했는데 이 번역 괜찮아요. 잘 읽혀져요. 88년에 봉수교회를 세우고 이거는 이제 김일성 정부가 허락을 해줘요.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동안에는 가정교회만 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했고요. 지금 봉수교회 한 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교회이 300명 정도 되고요. 칠골교회는 이제 이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 칠골이 어디냐면은 김일성 외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자기 손잡고 다니던 그곳에 그 칠골에 갔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교실을 내려요. 그래서 그 기념교회로 세운 게 칠골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 처소가 한 500여 곳 지금 있습니다. 김일성의 모친이 데리고 교회도 다니셨다. 예, 그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북측 가정교회인데요. 평양 순환지구 제가 직접 갔던 곳이 접니다. 오. 제가 북한 24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북측 조거련 안내를 따라서 저기 순환지구에 모여있는 가정교회에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지금 이쪽 화면 쪽에는 모니터가 크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NCC에서 보내준 큰 텔레비전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 꽂아서 그 전주에 봉수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여기 나와요. 뭐 질문인데요. 네. 원래 종교를 근데 일반 종교를 좀 적대시하지 않았나요? 그 사회주의가. 근데 일부 허용을 해서 저렇게 일부에 의해서 허용을 해준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 그 적대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북쪽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 제국주의 간첩들을 척결한 것이지 그 교회를 해체한 게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럼 잘못 알려진 건가요? 잘못 알려졌다기보다 해석의 차이죠. 아, 이게 이제 우리는 기독교 사회주의든 아니면 자유 뭐 기독교든 아니면 보수적인 기독교든 진보적인 기독교든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니까 다 존중하잖아요. 북쪽에서는 반공화국 행위를 하는 반역 행위를 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집회를 열면서 저항을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배척을 하고 빼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9월산 6.26때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사실은 기독 청년들이거든요. 내 은사님인 은중간 돌아가셨는데 제 박사학위 받을 때 지도했던 은중간 박사님이 9월산 6.26대 출신이야. 이분 연세대학교 그 신학대학 학자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 그분 고향이 이제 그 해주예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 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농밥 뺏기고 내려 너무 억울해. 청년들 저녁에 9월산 6.26대로 올라가요. 거기서 이제 그쪽 빨치산이네. 하거든. 개인들하고 남쪽으로 치면 빨치산과 같이 그 우익 빨치산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 몇 사람 살아나오고 죽으러 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북쪽 정부에서는 이제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적대 관계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 6.25 일어나면서 남쪽에서 부역자들을 막 죽이거나 보도연맹 막 죽이는 것처럼 북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제 이 미군이 치고 올라갔을 때 미군 치고 그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네. 갔을 때 그 보복 행위가 어마어마했답니다. 그래서 북쪽은 그걸 일관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민들이 왜 교회로부터 멀어졌느냐면 폭격이 막 오는데 소문이 막 나요. 교회에 들어가면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지지하는 곳이니까 교회에 숨으면 폭격을 하지 않을 거다. 전부 방공호흡 대신에 교회로 다 피신을 해요. 근데 뭐 융단 폭격인데 교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과 그 기대감이 전부 이제 분노로 다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방북을 했을 때가 2002년도였는데요. 이제 저쪽 그 남포 쪽으로 갈 때 이제 두 사람이 계속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사실은 감시 같아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좀 자유롭게 놔주면 안 되냐, 시간 약속하자. 아, 목사님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신의 건강, 당신이 비행기 타고 딱 뜰 때까지 안전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전이라는 게 뭐냐면 당신 목사인데 저쪽 황해도 쪽이나 평안도 서쪽 절로 가면 아직도 그 적대감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자들 내려와가지고 시청하러 다니면 그냥 두겠냐고 입장 바꿔서 자기들이 치면 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인데 누리칸 목사님을 보고 북쪽 인민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아, 남쪽의 목사님들도 저런 분이 있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누리칸 목사님 마지막 제자를 그랬더니 나를 안내하던 그 참사가 다 뜻이 그 뒤부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랬고 신천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평안 남도 신천 지역인데 신천박물관에 가면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그 6.25 때 그것에 대한 쫙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고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신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민간인 학살을 그 북쪽보다 남쪽이 더 많이 했네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온 거는 북쪽 사람들이 많이 민간인을 많이 죽였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얘기만 그렇게 보게 생각하고 되는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6.25 때 죽어나갔던 대부분의 그 민간인 그 죽음들을 보면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죄가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좌익들이 완장차고 우익들 막 잡아 뭐 순사가족 뭐 죽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어찌 보면 부역자로 몰려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쪽은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그 화해의 창조적 수술에서 이런 과정에서 화해를 위한 남북교회 협력 과정이 어렵지만 있어 왔어요. 자, 보시면 처음으로 남북이 이렇게 접촉한 건 교회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북측 그리고 해외 동포 기독자 간의 대화를 비엔나에서 81년 11월에 처음 엽니다. 물론 이때 남측 교회 사람들은 참석하지 못해요. 주로 해외 동포 기독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주로 독일에 계셨던 우리 동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된 게 84년 10월인데요. 도잔소 협의회라 해서 일본에 있는 도산소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본 YMCA가 운영하는 여관 도산소라는 곳에 세계 교회 대표, 남측 교회 대표, 북측 교회 대표 65명이 회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측 교회를 세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도산소 협의회였습니다. 그리고 북측 교회와 세계 교회, 북측 교회와 남측 교회를 이 세계 교회가 이어줍니다. 이 세계 교회가 뭐냐면 WCC를 말합니다. 스위스에 있는 근리오원에서 회의를 엽니다. 남북 교회 대표가 첫 만남이 82년 9월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러고 나서 88년 2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민족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에서 줄여서 88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88선언이 나오면서 노태우 정부의 그 이듬해 90년인가요? 그 77선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태우 정부가 이제 그 국방 정책을 쓰면서 77선언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적대감을 내려놓기로 하고 한민족 통일 대원칙을 발표합니다. 이 즈음에 89년 3월 잘 알듯이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고 이어서 임수경 방북, 그 다음에 임수경을 대리를 얻던 문교현 신부 방북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에 큰 소용돌이가 치면서 이 움직임이 바탕이 돼서 91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기초됩니다.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물물교환을 하던 사회주의 블록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고립돼 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남측 교회에서는 이 뭐 이념 따지고 뭐 하고도 할 것도 없이 굶어가는 북쪽 인민 돕기 바빴어요. 이제 그때 제가 북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된 건데요. 한국 교회 이거는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 남포 육아원이 처음에 이렇게 아이고. 조그만 이 완전히 여기 지금 비닐로 막아놨어요. 유리창은 다 깨지고 없고 이건 울퉁불퉁한 빛에는 기와장이 50년 된 이거를 이제 2001년 6월달 신축 전이었고요. 이걸 2004년 6월에 새롭게 이렇게 3층 건물로 새로 지었습니다.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울산 감리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걸 다 원자재를 사서 이 갈 때 이제 우리가 샤시나 건축 자재만 들고 들어가요. 사서 가고 북쪽에서는 모래, 자갈, 그다음에 노동력 이렇게 결합이 돼서 우선 감리교회가 좀 예, 수암 가는 우산. 데 있는. 예. 그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임태종 목사님이라고 아주 진보적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는 이제 이 일을 안 하죠. 그만. 근데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울산 감리교회 그다음에 군네이버스 협력사업장을 이렇게 박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남측의 교회가 자기들을 세워줬다. 이걸 항상 기억하더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북측에서 한 거예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 이렇게. 군네이버스가 이제 중계를 했거든요. 제가 군네이버스 교회 협력 본부장이 돼서 이 일을 했고요. 교회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양 육아원이 뭐냐면 만 3세 이하 고아들이에요. 그 육아원이라고. 만 4세 이후는 애육원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고아원인데 이 각 시도에 하나씩 있어요. 평양 특별시에 있는 평양 육아원인데 수도 아닙니까? 근데 이게 50년 된 건물인데요. 이 건물들이 유리창 깨진 곳은 비닐을 막아서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이 비닐 꽃장판 있잖아요. 얇은 거 그거 깔아놓고 애들을 눕혀놓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요 이렇게 들어요. 울산 시민교회가 여기 고신축 교회 그 은퇴하신 그 이종관 목사님 내가 꼬아가지고 북한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잘하셨어요. 했어요. 이 헌금 5천만 원 한 거를 이제 군네이버스가 매칭 펀드를 1억을 만들어서 통일부에 집어넣어서 또 매칭 펀드를 2억을 만든 거예요. 그 2억을 가지고 자재를 사서 남포항으로 들린 인천항에서 싣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멋진. 이제 이거를 아까 이 남포육아원 있잖아요. 요 올라가는 그 이 길 위에 이쪽에 와우도 병원이 있었어요. 남포에. 예. 남포대 이제 우리로 치면 남포시 그 운영하는 시립병원. 시립병원이에요. 와우도 병원을 이 사람의 병원장이 맨날 팔짱 끼고 지켜본 거야. 저 흐름하는 육아원이 깨끗하게 지으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근데 이게 겉만 멀쩡하지 여기에 이 층이요 나무로 해놨더라고. 나무로 돼가지고 이게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엉망진창이야. 들어가 보니까 이 그냥 벽돌만 있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지었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있는데 이분이 우리도 좀 직접 진행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거를 이제 그쪽 북쪽의 미나협하고 협의하고 남포시 인민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개보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헌금을 어디 모았냐면 구세군 대한번영에서 이제 대북협력기금, 그다음에 목포 신우치과병원이 이 치과의사 6명이 만든 병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 장모님들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연결 내가 꼬아서 받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김일성 장군이라고 이제 김정일 장군 만세였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다 새롭게 지었습니다.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준공식도 이렇게 하고 같이 협력했던 분들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김정일 장군 만세 저 프레카드 붙은 사진 보고 안기부에서 시비 안 걸어요? 뭐 북쪽 건물인데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우도 병원 준공식을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간 산속에 있는 마을인데 우리는 면 이러잖아요. 면이 없어요. 군 밑에 바로 리예요. 구빈리 하면 우리를 좀 구빈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협동농장이 있는데 이 협동농장의 사례가 2002년 그 개선 조치를 하면서 북쪽에 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잖아요. 참 그거 하는 사례가 된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 이제 이분이 지배인이고요. 제가 옆에 서 있고 이건 다 남쪽에 혼자. 저기 한국현무예요? 네. 중학생? 네. 너무 젊어서 못 알아보겠어. 아, 뭔 소리야 지금. 동생 아니에요? 전혀 안 돼요. 아주 젊어서 아이고 오. 20년 전에 얘기네요. 구인리 협동농장은 우리 군내임원서에서 이 젖소를 500도, 500도에 1000도를 올려보냈거든요. 정준이가 준 건 아닌가? 네? 정준이가 준 거. 아 그거는 우리 한우고 우리는 따로 젖소 또 보냈어요. 왜냐하면 젖소 짜먹어서 예. 아이들 보여주라고 한마디 하면 얼마 정도였는데? 나도 기억 안 나. 되게 구체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1000마리를 후원받아가서 보냈어요. 정주행가 몇 마리 가져갔죠? 1000마리. 거기도 1000만 원. 와, 세네. 전두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각 농장에 나누어졌어요. 각 농장에 나누어졌는데 이 구빈리만 특별히 내가 소개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너무 관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자체 치즈 공장 완전 자연 치즈. 자연 치즈 그 치즈를 만들고 그분 그 지배인이 노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치즈를 가지고 요구르트까지 만들었어요. 이랜드 협력을 해가지고 이랜드 그 박승수 회장이 특히 이제 이런데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젖소 농장에서 요구르트를 가공해가지고 도시 지역에 팔게 돼요. 그러면서 이 구빈리가 굉장히 잘 살게 돼요. 서로 시집 올려 그러고 그렇게 농가 수익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만큼 할당량이 100인데 내가 100을 하고 140을 했잖아요. 그럼 40은 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혹시 소식이 어떻습니까? 구빈리는 하면 그대로 가동되고 있을 거예요. 잘 되고. 예, 잘 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거를 우리 교단에서 맡아서 하려고 몇 분 하다가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 구빈리는 누가 남쪽에서 협력하는 누가 있어도 너무 좋은 사례예요, 저 사례는. 알겠습니다. 그 여기서 직접 이제 요구르트 생산하는 거를 제가 직접 이제 이분하고 같이 맛있겠다. 예, 이렇게 공장에 가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해외 손님이 오면은 자기들은 음식 대접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디 방문을 하면은 평양에서 갈 때부터 그 우리가 먹을 거 다 가져가야 돼요. 쩌쩌쩌이 아니고 도시락 싸가는 정도예요. 왜냐면 식당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식당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대접을 다 직접 해요. 빵도 만들고 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같이 앉아서 목사님 빨리 기도하세요. 식사하기. 이 정도까지 그렇게 친하게 신뢰가 쌓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게 이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현대화 사업.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는데요. 이 평양시고요. 이 군 지역은 도농 통합이거든요. 평양시도.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속도로가 나면 요 강남군을 통해서 평양을 들어가요. 개성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근데 육로를 그때 개방하라는 압력이 많았거든요. 계속 이제 비행기로 가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육로를 몇 번 와보니까 괜찮고, 그 이제 북쪽에서는 이 속살이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정비를 하고 육로를 개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를 지금 새마을 사업이야. 평양 근교에 들어오면서 이 강남군 자체를 좀 남쪽에서 개선 사업을 해달라. 예, 장교리를 제가 이제 찍었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많이 했습니다. 뭐 인천시에서도 했고 저기 경남에서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장교리를 맡아서 한 게 이
장교류 인민위원회하고 우리 울산에 있는 교회 대표를 제가 모시고 갔어요. 당시 울산 큰빛교회 조태한 목사, 울산교회 은퇴하신 김종익 장로, 오차출 장로, 이 김종익 오차출 장로님은 울산의 장로들의 최고 거두들입니다. 최고 대빵들, 보수. 이분들을 제가 다 모시고 갔어요. 같이 모시고 가서 장교류 사업을 회의를 합니다.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거예요. 살림집 개선해주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이에요. 새마을사업.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시 생활상이 이랬습니다.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제가 봐도. 바로 평양시인데 거기에 이제 유치원을 새로 신축해주고 이거는 울산교회가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교리 문화회관은 울산 남교회가 맡았고요.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중단됐어요. 2008년도에 6월달까지 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이게 끊어졌거든요. 이제 저기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못해준 게 상수도 사업 못해주고 나온 게 너무 안타까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예, 노무현 대통령 열심히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북쪽에는 약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면 바로 100일에 폐렴으로 가거든요. 의료시설이 너무 없고 약이 없어서. 그래서 항생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남북 교류가 되면서 북쪽에 약도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특히 항생제는 우리 항생제를 가지고 가면 북쪽 사람들 못 먹어요. 우리는 4.5세대 항생제를 쓰고요. 북쪽은 1.5세대를 씁니다. 이게 저기 북쪽 인민들한테 맞는 항생제를 하려면 저 아프간이나 저기 라오스나 뭐 이런 데 가서 사와가지고 보내줘야 돼.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충격 때문에 안 예, 너무 다려서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 것이 아예 항생제 공장을 지어주자. 이 항생제 제약 공장이에요. 캡슐제래요. 대동강 제약 공장을 준공하고 준공식하는 건데 이 공장 설계 전부 다 제 후배가 기부했어요. 재능기부 한 거예요. 평양 내가 데리고 갔고 또 기술자가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막 있으면서 세팅을 하고 그랬어요. 네, 이 사람들이 젖소 먹이는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이제 풀을 베어서 먹여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료 좀 보내주라. 그래서 사료를 중국에서 사다가 넣어줬다니까요. 근데 그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료 공장을 지어주자. 남포에 이제 사료 공장을 짓는데 남포 그 간척을 쫙 해가지고 강이 나오는데 그 아예 그냥 길을 째가지고 거기다 했어요. 제압하고 막 제가 그 사풍이 부는 겨울에 거기 가서 한참 아무것도 얼마나해서 공사 설계한 대로 하는지 막 확인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북쪽에 있는 축산업을 저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기름 공장을 또 지어요. 지금 공기름 공장까지 다 지었어요. 다 돌아가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돼지 농장을 지어서 돼지 비계를 연해주에다 팔고 거기에 있는 콩을 수입해오고 이거 아이디어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운영을 초기 운영을 우리가 해준 셈인데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남쪽에서 쌀을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포장 안 된 걸로 보냈어요. 나중에 급하니까 그냥 막 보냈어요. 대한민국 찍혀있는 포대에다 쌀 포대에다 다 보냈어요. 근데 이 포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자크 달려있잖아.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저거 한번 쓰고 버리지만 북쪽에서는 저게 막 너무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데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사리원에서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니까. 이것 중에 막 통일부에서 고마워가지고 제가 표창 받을 뻔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막 퍼진다 뭐 이랬는데 이게 갖는 홍보 효과가
대단했어요. 북한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거죠. 북한에서는 저거를 북쪽 인민이 남쪽 그 남조선의 국호를 몰랐어요. 대부분 몰라요. 왜? 그러네. 대한민국이라는 걸 안 거죠. 거기다가 우리 남쪽 사람들도 물어보면 북한 이름 뭐야? 그러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잘 몰라요. 그리고 태극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알게 되면서 이 쌀이 대한민국에서 왔구나. 남조선에서 왔구나. 남조선 진짜 잘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북쪽의 그 도의부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포대간이 많이 한다 그랬거든요. 북한에서. 아무튼 이거하고 초코파이. 개성공단에서 나는 초코파이가 원산에서 발견돼요. 이 사람들이 안 먹어. 간식으로 주는 걸 다 넣어가 밖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우리 교단 평화통일위원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우리 교단 내에서 처음 그때 벌였습니다. 벌이고 이거를 우리 교단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이듬해 2012년이군요. 2012년에 NCCK 교회 협의회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올렸고 그것이 2013년 이제 부산 WCC 부산 총회를 2013년에 했는데 세계 교회가 이걸 받아 앉게 하자 하면서 한 게 2013년 10월 평화열차 캠페인입니다. 부산 총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베를린에서부터 모스크바에 이르코츠크 부산에서 시베리아 열차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자. 그래가 이제 제3세계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포들 이렇게 120명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해요. 저도 거기에 이제 기획자였고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또 러시아 정교회와 같이 또 컨퍼런스를 하고 이르크츠크에 와서 저쪽 어디니까 바이칼로까지 가서 같이 하고 그리고 국경을 거쳐서 그때 오면서 계속 협의한 게 뭐냐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그래도 대놓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남쪽 북쪽이 다 그래가지고 이 평화열차를 신의주부터 서울 부산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북쪽은 남쪽 정부가 한다면 우리도 뭐 못할 건 없지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됐어요. 기대가 아주 컸죠. 저는 이제 계속 이 베를린에서 타고 오면서 열차간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나중에 북쪽에서 뭐라고 제안하냐면 와서 금강산으로 해서 육로로 내려가라. 철로는 못 내려간다. 이제 우리가 이참에 금강산 관광 그 루트를 자기들은 타고 싶었던 거예요. 남쪽은 그거 받기 싫어. 그래갖고 NO 이랬어요. 남쪽에서는 뭐라고 제시하냐면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직항으로 들어갔다가 평양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온나 아주 치졸한 서로 핑퐁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거의 그 직항로로 갔다 오는 걸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어요. 그 몽골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빨리 그러면 국내에 들어가서 지금 이 120명 가지고는 비행기가 안 되니까 그래도 직항로를 띄우려면 직항 경험이 있는 당신이 들어가서 지도자들 좀 이렇게 돈 있는 목사 장로들 끌어모아서 비행기 하면 전세 비행기 내면 1억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세기를 띄우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끝까지 서로 미루면서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단동에서 끊어져서 단동에서 배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부산으로 오는 그런 캠페인을 했는데 WCC 홈페이지 맨 앞장에 그걸 계속 했었어요. 세계교회에 알리는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을 하죠. 총회에서. 그리고 이제 교단 내에서 월요 기도회를 2014년 3월 10일, 이게 2013년 그 9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총대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평화통일 월요 기도회를 통일될 때까지 하는 걸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독일 통일되는 과정에서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있었던 그 촛불 기도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통일될 때까지 월요 기도회를 하자 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음 주가 300회를 합니다. 제가 200회 때 이제 그 표창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80년인가 81년인가 그 기도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89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어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 다음에 평화통일 아카데미, 청년통일 아카데미로 변화됐는데 지금까지 이것도 계속 이것도 총회 결의로 비장교단 총회 결의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6월 이걸 우리만 알고 안 되면 미국 조야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 캠페인을 했습니다. 교회가 포기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분단적 사고방식이거든요.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쓴다는 것 자체가 평화통일하고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이 우리 보고 남조선 하면 듣기 싫듯이 북한, 남조선, 북조선, 북한, 남한 이렇게 쓰는 거는 분단의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측 혹은 북녘, 남녘, 남측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걸 떼버린 용어를 쓰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측 교회들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그 말은 남쪽 교회를 북쪽에 갖다 이식하겠다는 태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남쪽의 교회가 오염된 교회를 그대로 갖다 이식하겠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명운동이 지금 이제 NCC로 NCK에서 WCC까지 올라갔는데 올해 와서는 이제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범민족이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100만 서명운동 하잖아요. 여기 KNCC에서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종단 다 포함하고 올해 이제 100만 서명운동 나오면 지금 이제 해외 100군데, 국내 200군데, 300군데에서 이제 어떤 액션을 하고 이제 7월 27일이 정전 70주년이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8.15까지 하고 이번 9월 말 UN 총회 할 때 그 무엇더라 인권 뭐 관련되는 그 협의회가 있는데 이미 이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서명 용기 다 들고 가기로 했어요. 중간 질문 하나. 네. 옛날에 KNCC라고 그랬는데 왜 NCCK가 NCCK로? NCCK가 영어로 맞죠. 맞아요. 네, 영어식 표현이 NCCK고 우리식 표현이 KNCC고. 그랬죠. 네, 그렇죠. 요새는 NCCK라는 말을 통일했습니다. 예,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막 이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긴장감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인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고 people를 번역하려면 인민이 맞다면서요. 더 국민은 아니 황국 신민에서 줄여서 국민이거든요. 사실은 이 국민이라는 말은 일제잔재예요. 사실 국민학교 하듯이.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 안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대체할 단어가 없으니까 국민 하게 됐는데 국민의 연원을 보면 황국 신민이라는 줄여서 국민이랍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라는 말 정말 안 좋은 말이다. 그 우리나라 말고 예, 유럽이나 미국에는 국민이라는 말이 없어요. people. 그냥 피플이고 그렇죠. 시티즌 예. 정치적으로 말할 때 시티즌이지 시티즌, 예. 우리가 국민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아주 공국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국민이라는 말. 일제잔재라니까요. 그러나 이거 주체사상탑 꼭대기에서 양각도 호텔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거예요. 요게 동평양이고요, 서평양. 가까이. 요거는 이제 반대 방향. 요가 서평양이고 동평양. 명나도 경기장. 요게 김일성 종합대학입니다. 김책
동평이 여기가 유경 분들이 호텔, 많네. 여기가 고려 호텔, 김책 종합대학, 김책 공업대학. 본연문화궁전, 문화궁전 안내하시는 분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세종문화회관 한 2배 정도 될 거예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하렵니다. 나중에 따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야, 아리랑 축제는 이거는 꼭 한번 봐야 돼. 보셨어요? 저는 3번 봤어요. 이 3번 봐야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서 프레이드 마스케인 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고 카네기 섹션 보면 정신이 없고 또 여기 막 레이저 빛이 왔다 갔다 해요. 한눈에 다 못 본다.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유튜브에 있겠지.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월드컵 할 때 개막 식전 하잖아요. 그 여기 한막 정도 장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배우 매철리길 해가지고 김일성 열몇 살 때 저 아버지 찾아서 저 만주 올라가던 그 길을 이 아이들이 소년들이 다 행군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는구만. 그 다음에 광복의 천리길 해가 다시 이제 이 개선하는 거. 이제 해방되고 나서 막 평양으로 오는 거. 이걸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걸 또 한다. 그게 개선문이 있어요. 60에 생일을 했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파리 개선문보다 훨씬 커요, 이게. 근데 이게 개선문 그냥 흉내 낸 게 아니고 딱 이거 나오잖아요. 1926년인가 그 평양을 떠나서 아버지 만주 쪽에 가서 하다가 45년에 왔다 이거예요. 조국 강복을 하고. 개선문이 의미가 큽니다. 그럼 지하철 이거는 지금 화면이 이런데 이 1970년에 70년대 지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통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모스크바 지하 200m. 지하 100m. 방공원이고. 이걸 이제 백두산 미령 깃털집인데 여기가 그 항일 유격 때 말하자면 소굴이었던 거죠. 병영. 그걸 재현해놨습니다. 정일봉. 김정일이 여기서 태어났대. 지나가 그래. 백두산 미령에 물도 좋고 이 진짜 경치 좋아요. 가보면 한번 북한이 열리면 저기 꼭 한 번씩 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제산 횡령사적지. 왕제산 횡령사적지 아주 유명해서 저기도 전적지에 가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지연 대기념비. 이 동상이 제가 알기로 한 10층 높이 될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엄청나게 커요. 여기 이제 삼지연 호수가 있고 저기 백두산이 보이는 곳인데 255 흉상도. 김정일이가 저런 거 하고 싶었나 보지. 금수산 기념궁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묘가 되고 피라밋이 돼버렸죠. 이게 이제 북한의 속된 말로는 제1신전입니다. 제1신전이에요. 김일성 때리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서 다 참배를 해야 돼.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미라 이렇게 그대로 15도 다 높여서 여기서 저라고 여기서 저라고 여기서 저라고 네 번 저라고 15도로 올려놨다고요. 약간 들어놨어. 이 전부 까맣게 벽을 해가지고 미라는 뭐로 칠했죠? 방구를. 그건 난 모르지. 근데 진짜 살아있는 것더라고. 잠자는 모습. 소련이나 고당권은 미라 기술이 엄청 발달해. 그래. 최수종을 제가 데려가고 이 사람이 그 울산 시민교회 이종관 목사님 사모님 제가 모시고 갔더라고요. 평양 순환공원. 이 왔다고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크게 사진을 찍어드려요. 이 군 네이버스를 북쪽에서는 이웃 사랑해라고. 네이버가 맞네. 평양 도착 남조선에 좋은 이웃이네. 좋은 이웃이 왔다고 보도해주는. 이웃 사랑해. 영향을 줄 것이다.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그 다음에 대북 협력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인권 말하는 사람들한테 생존권이 우선이고 생존권이 사실은 인권이다. 인권의 기초죠. 그런 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 문화를 남쪽에 일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화 순례길에서 평화 기행 이런 걸 하면서 계속해서 그 분단 현장에 평화의 깃발을 들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평화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 100만 평화지기를 좀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평화지기 각 지역별 부문별 단체별로 만들어서 시민 참여하는 평화 통일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지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 정책의 평화운동에 실은 펼쳐야 한다. 판문점을 평화시로 이렇게 해서 탈핵, 생태, 군축, 평화의 국제회의 중심 무대로 남북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정례적 각급 남북 회담 장소로 평화시대 하는 소리지. 지금 이런 거. 판문점 리모델링 좀 안 하나요? 아니, 내 말이 그 말이 그 할 때 이런 컨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할 수 있을 건 그런 날이 오겠죠. 큰 박수로 죄송합니다. 미국식 목사님 아닙니까? 오늘 박수 치라고. 아이고 진짜